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5,400을 돌파했습니다. 또 사상 최고치 경신입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주식시장이 좋습니다. 오늘은 왜 좋은 건가요? 네, 일단 오늘의 5,400 돌파는 조금 특이한 점과 기본적인 두 점이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것은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진하면서 기본적으로 반도체 관련주 소부장을 다 끌고 간 5,400 돌파였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 점만 놓고 보면 똑같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은 수급에 있어서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을 놓고 보면 외국인은 계속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내다 팔고 어허. 개인과 기관이 떠받치면서 꾸역꾸역 5,100, 5,200을 가는 형국이었다면 그랬죠. 어제부터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네요. 예, 오늘도 상당히 많이 사고 있고 네. 정반대로 이제 개인이 팔고 있는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올라가면서도 외국인이 너무 파는데 했었으나 어허. 오늘의 5,400에서는 이런 외국인 순매도에 대한 우려도 좀 씻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것은 이제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마이크론이 초급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마이크론이 급등한 이유는 원래는 HBM4 양산에 엔비디아의 납품에 실패했다고 해서 떨어졌다가 그게 루머다. 자기는 정상적으로 다 납품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급등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원래 이런 소식 나오면 HBM4를 나눠 먹잖아요, 지금. 네네. 마이크론,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나눠 먹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또 잘 되고 있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약점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오른다라는 것은 지금 AI 반도체는 정말로 공급 부족, 초공급 부족 사태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코스피 지수 5,468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렇게 반도체 주인데요. 요즘 우리 주식시장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AI 얘기, 그다음에 피지컬 AI 얘기도 좀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봤더니 LG전자가 하루에 20% 넘게 급등하면서 인터넷 카페에서는 뭐 L자 들어간 주식도 이런 날이 오네요. 이런 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유가 피지컬 AI 쪽 때문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피지컬 AI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얘기해서 그냥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AI가 있는 실체를 AI? 네네. 갖게 된 것이니까요. 그동안에 국내 로봇주가 작년 10월 말 11월 기준으로 눈 감고 찍어도 100% 올랐고요. 많이 오른 그래요? 종목은 500% 이상, 6배, 7배가 오른 그런 종목이 있는데 네. 상대적으로 LG전자는 로봇에 대한 모멘텀을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LG전자를 뜯어놓고 보면 뭐 로보티즈라든가 로보스타라든가 엔젤 로보틱스라든가 많이 올랐던 로봇 기업들의 지분을 또 갖고 있고 네. 이번 CES 때도 이 클로이라는 로봇을 통해서 물론 이제 왜 다리가 없어 근데 그것 때문에 주부하고 못 바꿨지만 네. 나름 액추에이터라든가 로봇 기술들이 있습니다. 베어 로보틱스라는 회사도 인수했고요. 네. 그걸 안 받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LG전자도 로봇 기업이잖아. 그것도 실력 있는 로봇 기업이잖아는 것이 어필을 하면서 이제 23%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좀 빠지고 있거든요. 네. LG전자가 또 가야 6천, 7천 가는 하나의 또 모멘텀이 모멘 역할을 네, 하죠. 하는데. 근데 그동안 네. 너무 못 가기도 했는데 이제는 로봇 모멘텀도 나오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기대를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있는데요. 그러니까 LG전자 자체로의 영향도 있지만 LG그룹 자체의 네. 영향이 있고 로봇을 네. 하는데 피지컬 AI를 하는데 피지컬 AI에서 가장 중요한 게 머리입니다. 머리. AI. 다시 말해서 이제 네.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LG전자의 LG 연구소 AI 연구소가 만든 엑사온이라는 모델이 네.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Artificial Analysis라고 하는 데서 발표한 오픈 웨이트 모델. 그게 전 세계 7위고요. 아하. 국내에서는 1위입니다. 네. 얘는 어디에 특화되어 있냐면 산업용 AI 특화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실제 산업용 로봇을 만든다면 가장 머리를 좋게 만들 수 있는 기업이 LG전자다 이런 이제 속성을 갖고 있는 네. 거고요. 아직 사람들 잘 모르죠. 근데 왜 그렇게 다른 거 많이 들 때 좀 덜 올랐던 거예요? 그러면? LG전자는 관심이? 전자 회사니까요. 그리고 LG전자는 사실 PBR이 0.1 이하예요. 0.9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들 지금 다 3배 됐잖아요. 주가 순자산 비율 3배 됐는데 여기만 지금 1 이하거든요. 네. 지금 장이 아까 우리 정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장이 로봇주부터 시작해 반도체주가 올라가지만 기존의 평가를 못 받던 PBR 1.0 이하의 기업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구조다.
그래서 뭐 이게 조만간 6천도 가지 않을까. 좋게 보시는군요, 지금. 근데 지금 오늘도 지금 5,400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으니 교수님 보셨을 때는 앞으로는 어디까지 갈 거로 전망하세요? 지금 말씀드린 기업들 사이드에서 봤을 네, 때. 기업 네. 사이드 보면 아마도 5천에서 6천 사이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슈가 미국에서 조금 정리가 돼줘야 돼요. 네. 이 AI 모멘텀이 어디까지 갈 거냐가 사실은 핵심이니까 그 부분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조금 더 아마도 이제 상법 개정안 이 자사주 소각 관련된 법안이 또 들어오면 구조가 좀 더 바뀌기 때문에 6천 포인트까지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현대차도 많이 눈에 띄는 기업이었어요. 최근 들어서 사실 자동차 말고 아틀라스라는 로봇 덕분에 더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원래 갖고 있던 4족 로봇이 있었습니다. 로봇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게 지금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영국의 핵 시설에서 실제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For remediation at Sellafield, there's the decommission elements and there's the waste management elements. So a platform like Spot would be really beneficial to us in terms of being able to get to places that either humans can't or they can't spend the same amount of time in. So we are looking for applications where we can use something like Spot to go into those environments rather than send a person in there. It can go in, do all the sensing, take all the information that we need and basically do the job of a person but much more safely and more effectively. 네. 방사성 물질을 찾아가는 거 사실 사람한테는 위험하잖아요. 이제 로봇이 이 일을 이제 하는 거네요. 네. 사실은 이제 요 스팟이라는 로봇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로봇을 투입을 했습니다. 네. 이게 용융 원자로가 녹으면 워낙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방사능에 오염이 되면 바로 사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봇이 굉장히 유용한데 그 당시만 해도 아직 로봇이 발달이 덜 됐나 봐요. 그래서 복잡한 구조이고 그래서 들어가서 제대로 정보를 캐치를 못했는데, 이게 지금 원자로 해체에는 가장 중요한 게 정확한 데이터 그리고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얘는 이제 3D 카메라도 있고 라이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을 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로봇이다라고 봐야 되고, 이게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게 앞으로 이제 군에서도 많이 사용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물가가 또 많이 올라서 당장 뭐 떡국 끓이는 것도 부담스럽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 가파르게 오른 쌀값이 실제로 떡값을 많이 끌어올렸다고 해요. 쌀값 봤더니 한 가마에 23만 원이 넘었네요. 네, 올 설에 좀 특이한 물가 동향인데요. 원래 설 근처 전후로 하면은 이제 과일 가격이라든가 조기 또 육류 가격이 오르는 것은 뭐 의례적인 패턴인데요. 네. 떡값이 지금 5%가 넘게 올랐다라는 이제 뉴스들을 많이 나온 맞아요. 겁니다. 네. 이게 특이한 뉴스이기도 한데 3년 만에 최대 상승이에요. 맞아요. 네. 왜 떡값까지라고 할 텐데요. 그 기본이 되는 쌀 때문입니다. 쌀값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고요. 특히 아마 우리 가정주부들께서는 실제 쌀 보고 나서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작년만 해도 20kg이 5만 원대다라고 해서 뭐 이 시간에도 보도해드리고 많이 올랐네 했는데 네. 1년 만에 또 너무나 많이 맞아요.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만 2천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쌀 한 가마니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뭐 23만 원에서 25만 원대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쌀값 상승에 따라서 이 연쇄 효과 차원으로 올 설에는 떡 물가도 이제 한 5% 오르는 또 이런 좀 이례적인 상황이 함께 나온 겁니다. 네, 달걀,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는 작년보다 더 많이 올랐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일, 채소류는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조금 안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배값은 또 오히려 하락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물가 자체는 지금 고물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맞습니다. 네. 앞으로는 점점 이런 현상이 심화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후 변화와 기후 위기라 그러잖아요. 앞으로 이제 AI라고 하는 AI 고병원성 이 인플루엔자, AI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게 점점점 확산이 될 거예요. 그러면 닭, 오리 이런 게 치명상을 입잖아요. 네. 그럼 가격 비싸질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게 점점 확산이 되면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갈 거고. 네. 그다음에 우리 지금 사과 과거에 심던 데서 못 심잖아요. 강원도까지 올라갔잖아요. 사과 생산량이 줄어든단 말이죠. 그래서 생산 명태 조기 안 잡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고민을 조금 더 진지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지금
어디서 장 보는 게 좀 유리할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물의 할인 지원 있고요. 전통시장 이런 데 가면 좀 환급 행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부가 뭔가 대책을 그래도 마련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전형적으로 이맘때 나오는 뉴스가 네. 이제 설 상차림 비용 해가지고 백화점 또 마트 그리고 전통시장 비교를 하는데 늘 전통시장이 싼 거는 아시죠. 게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자체에 대한 설 물가도 싸지만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네. 대폭 늘립니다. 이제 네. 거의 10%까지이기 때문에 시장 가셔서 9만 원을 내면 10만 원짜리 온누리 상품권을 이제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달라라는 거고요. 이와는 별도로 이 당국, 특히 농림식품부에서는 대형 할인 행사를 몇 개 연계를 합니다. 네. 대형 마트들을 합니다. 뭐 가령 뭐 친환경 대형 마트들, 뭐 농협 관련한 마트들에 가가지고 자체 정부 비축 물량을 풀면서 이제 할인하는 그런 행사들이 있거든요. 네. 심지어 이마트에 가서도 뭐 특별 할인이 붙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부 연계 할인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시면은 뭐 최대 30% 40%까지 뭐 반값 할인도 나온다고 하니까요. 네. 그런 것도 꼼꼼히 챙기시면 설 관련한 비용도 줄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연계된 행사들 네. 많이 이용하시면 다소나마 설 장바구니 부담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설 명절 앞두고 김혜경 여사 고향인 충주도 갔습니다. 거기서도 전통시장을 방문했는데요. 이렇게 전통시장 이용하시면 좀 많은 혜택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물가 흐름이 또 설 명절 풍경까지 좀 바꾼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생 명절 세뱃돈 얼마 줘야 되나 싶은데 이게 또 상향 조정됐나 봅니다. 카카오페이가 조사를 했는데 작년 기준에서 42%가 10만 원을 받았다고 해요. 재작년만 해도 5만 원이었는데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만 원권이 나오고부터는 이제 만 원짜리를 세뱃돈으로 조카나 이렇게 꺼내기가 좀 힘들어지고 있다가 재작년부터 이제 만 원 단위가 사라졌고요. 작년에 이제 가장 많은 중고생 세뱃돈 1위가 5만 원권이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10만 원이 그렇게 박빙이었어요 이미. 네. 그러다가 2024년이 5만 원이 39%, 10만 원이 37%였는데 2025년을 놓고 보니까 이제 압도적으로 10만 원.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자녀 및 조카들에게 세뱃돈을 줄 때 5만 원권 한 장을 꺼내면 아이들이 약간 표정이 좀 하고 부담스러워요. 있죠. 예, 하고 부담스러워요. 두 장을 네. 꺼내야 비로소 환하게 바뀌는 그런 설날이다라는 건 알고 올 명절에 참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 명절에 가족과 만나는 시간이지만 이 고물가 속의 현금 지출 부담은 사실 현실적으로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압박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가 어제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어요. 매일경제가 주최한 암호화폐 포럼 참석차 우리나라를 방한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에릭 트럼프를 만나서 한미 관계 발전을 바란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에릭 트럼프가 차남이기는 하지만은 이제 트럼프 가정을 좀 보면 일종의 굉장히 소통도 좋고 패밀리 비즈니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또 목리를 부렸잖아요. 기존의 15%를 또 25%로 늘린다는 것 관련해서 트럼프 측의 채널을 하느라는 연다는 차원에서 네. 이번에 차남인 에릭 트럼프와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긍정적으로 답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네. 우리 매일경제 행사 때문에 왔는데 이와는 또 별도로 지금 하남시에 대단지의 K컬처를 건설하려는 계획이 있거든요. 있는 거예요? 네. 거기를 지금 하남시를 많이 방문을 어제 이틀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트럼프의 부동산 그룹도 함께 이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라든가 개발 쪽 라인 때문에 하남시 관계 인사도 만났고 거기에 또 SK 네트워크스까지 오게 되는 비즈니스 차원도 함께 있었다라고 이제 전해지고 싶습니다. 네, 정부는 계속해서 지금 관세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방한한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협상을 했다고 합니다.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협의를 했는데요. 미국의 디지털 분야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어떤 목소리가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생산적으로 논의를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또 논의를 협의를 해나가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구글 지도 이런 것도 구글 지도나 이런 부분 관련해가지고는 구체적인 거는 뭐 나중에. 구글 지도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비관세 장벽이거든요. 이제 특히 디지털 트레이드, 디지털 교역에 관련된 비관세 장벽인데, 뭐 쿠팡 문제는 워낙 잘 아실 테니까 쿠팡 문제는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네. 워싱턴에서 중요한 이슈. 아하. 비록 미국에서 팔지는 않지만 중요한 이슈.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플랫폼 기업들이 구글이나 뭐 넷플릭스나 이런 플랫폼 기업들한테 망 사용료를 우리가 부과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불법 또는 가짜 뉴스 가짜 하는 거를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것도 사실은 미국 정부의 이제 컨선인데 마지막 이슈 하나가 우리는 사실은 남북한 대립 때문에 군사정보 정밀 지도를 내보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미국 측에서는 왜 구글은 너네 정밀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느냐, 사용하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구글 지도를 가지고 내비게이션 할 수 없는 데는 없습니다. 한국이 거의 유일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비관세 장벽이라고 미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허용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 김용진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뉴스 라이브입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내란 관련 또 하나의 선고가 나옵니다. 오후 2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생중계됩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 전에 징역 23년에 중형이 내려진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선고, 안 전 총리 1심 판결문에는 이 전 장관의 이름이 정확히 394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두 재판은 서로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 대통령실 CCTV가 주요 증거로 작용을 했죠. 비상계엄 직후에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단둘이 앉아서 문건을 보고 있는 이 모습. 재판부는 언론사 단수 단전 조치 지시 등에 대한 긴밀한 협의 과정으로 봤습니다. 이상민에게 국회 등 주요 기관에 대한 시간대별 봉쇄 계획과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지시가 담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건네주는 등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 사항을 지시하였습니다. 이 전 장관 재판에선 이 CCTV 영상 속에 이 전 장관의 미소조차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고인께서 좀 웃으시는 듯한 그런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그 피고인께서 건네준 문서를 좀 유심히 살펴보시는 장면이고, 이러한 장면이 그렇다면 이 대화 내용은 엄격한 증명이 대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CCTV 영상으로는 대화 내용을 알 수가 없고 지금 현재 문서의 내용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렇게 소리 없는 CCTV 영상 속의 정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이 전 장관은 주장을 해왔죠. 여기에 지난 한 전 총리 1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의견서도 여러 차례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저 김장행사 문건이었다는 등의 기존 주장을 뒤집는 이 판결에 막판까지 뒤집기 시도를 한 거죠. 특검 역시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최후 진술을 마치고 방청석을 보고 웃으면서 법정을 떠났던 이 전 장관, 오늘 선고 공판에서도 웃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오후 2시 저희 MBN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귀국 후 저희 뉴스라이브에도 여러 차례 등장을 하고 있는 인물이죠.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가 조금 전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입니다.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예고했던 전 씨였는데요. 하트를 날리면서 등장을 했죠. 조금 전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조사받으러 왔지 않습니까? 도주 우려가 없습니다. 백악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한미동맹이 강화돼야 된다는 사람이 도망을 왜 갑니까, 미국으로? 제가 오늘 받게 될 경찰 조사 4가지 모두 다 인터넷에 재난뉴스에 올려져 있어요. 증거인멸 우려도 없습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조사받으러 가도 웃고 있지 않습니까? 떳떳하기 때문이에요. 이야기하세요. 윤석열!
윤호기! 자, 마음이 편안하다, 떳떳하다, 윤어게인까지 외쳤던 전 씨. 앞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번 1조 원 이상의 비자금을 외국에 숨겨뒀고 김현재 실장과의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0월 고발한 건에 대한 수사입니다. 이 건을 포함해서 전 씨의 고발 사건이 총 8건에 달하는데 표현의 자유를 막기 위한 지나친 고소 고발이다. 전 씨는 주장을 해왔죠. 이 와중에 오는 25일에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부정선거 토론이 예정돼 있는데 이 토론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경찰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망신도 참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보시는 곳은 태국의 유명 휴양지 푸켓입니다. 현재 한 수영복 매장의 CCTV인데요. 이 영상에 포착된 흰 원피스 차림의 여성, 한국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냥 수영복을 사러 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일행이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주의를 끌고 있는 사이에 이렇게 바구니에 든 수영복을 꺼내서 가방에 질적합니다. 자, 이렇게 몰래 물건을 담고 일행이 피팅하고 나서 나오니까 태연한 목소리로 엄마 마음에 들어 하는데 모녀지간으로 추정되는 이런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에는 와서 이것저것 입어보고 가격을 물어보더니 비싸다면서 그냥 갔다고 하는데요. 이내 30분쯤 뒤에 돌아와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매장 주인에 따르면 이 도난당한 제품은 수입 제품이라서 다른 제품들보다 유독 비싸다고 하는데요. 먼저 와서 물건의 위치, 동선을 파악하고 다시 온 것 같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얼굴을 공개했다는 후문입니다. 현지 경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국내 사건 사고 소식도 볼까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서울 강북구 일대 숙박업소에서 남성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모두 함께 있던 20대 여성이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넨 후였습니다. 자, 지난달 말 그리고 지난 9일 모두 한 사람입니다. 화면 속에 이 택시를 잡고 있는 이 여성인데요. 이날 저녁에 한 20대 남성과 모텔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존댓말을 쓰는 대면대면한 사이 같았다. 숙박업소 주인은 회상을 했는데요. 이후 치킨을 시키고 나서 여자 혼자 객실에서 나왔고 다음날 가보니까 남성이 숨져 있었고 현장에는 뚜껑이 열린 맥주캔이 함께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을 넣은 음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강북구 다른 모텔에서 사망한 이 남성의 몸에서도 역시 약품이 검출이 됐고요. 같은 수법으로 정신을 잃었다가 가까스로 깨어난 다른 남성도 있습니다. 이 남성은 이 여성의 남자친구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여성은 처방받은 약인데 죽을 줄은 몰랐다고 진술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이 여성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도 검토 중입니다. 네, 부동산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무주택자가 다주택자의 집을 살 경우 최대 2년까지 실거주를 유예해주는 방안 등입니다. 관련 내용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최근 들어서 이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요. 매물이 서울에서 매물이 엄청 쏟아지고 있다. 급매물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하루에 1,300개의 매물이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 지금 현장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다주택자들이 이제 이번 기회에 집을 팔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은 것 같고요. 네. 이번 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매물이 이제 다주택자보다는 아직 정책이 이제 확정이 안 됐으니까요. 주로 고가 1주택자들이 매물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가 1주택자들도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축소 혹은 이제 보유세 인상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이제 매도로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는 주로 이제 다주택자 중심으로 매물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세가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될 거에 관심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무주택자들은 그렇게 급할 게 없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면은 가격이 더 떨어질지 모른다는 생각도 하고 대출 규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거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한국부동산원 기준 서울 아파트 주간 단위 상승률이 한 0.2%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마 상승세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이제 시세 있잖아요. 통계 시세는 매물보다 좀 늦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마 시세가 크게 떨어지진 않을 건데 아마 3월 정도 되면은 일부 지역은 약세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번 그 브리핑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 9일 이후에 체결되는 매매 계약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는 것이나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완료한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시점과 임대차 계약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의 적용과 토지거래 허가 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합니다. 25년 10월 16일 새롭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26년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신규로 지정된 지역임을 감안해 추가 2개월의 여유기간을 부여하는 취지입니다. 임대 중인 주택도 매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토지거래 허가 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토지거래 허가 제도상 기한 내 입주가 곤란한 경우에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합니다. 네, 그 임대 중인 주택도 매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 이 얘기까지 들으셨습니다. 위원님, 특히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겠지만 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규정을 일부 완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곳이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미 이제 일찌감치 지정한 곳이 강남 3개구하고 용산구잖아요. 네. 여기는 이제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안에 이제 집을 팔아야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는 사람도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입주하라 이런 얘기고요. 네. 다만 이제 작년 10월 16일 이후에 이제 늦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나 아니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비강남하고 이제 경기 남부 12곳인데 이곳은 약간 시간을 더 버는 겁니다. 네. 6개월 안에 양도하고 또 입주도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라. 그러니까 2개월, 그러니까 2달 정도 시간을 더 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부분들은 다주택자 매물이 이제 나오잖아요. 네. 그럼 매수자는 무주택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매물이 다주택자가 있고 1주택자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데 1주택자 매물은 일시적인 이제 갭 투자거든요. 이게 허용되지 않고 오로지 다주택자 매물만 한정된다. 이게 좀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주택자 매물을 좀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관심을 갖기 이제 마련인데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뭐 서두를 필요는 없고요. 집을 살 때는 이제 타이밍, 시점하고 가격 경쟁력이잖아요. 쌓아야 되니까. 네. 허가를 받는데 20일 안팎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4월 중순까지 아마 다주택자들이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집을 살려면은
아마 3월이나 4월 중순 정도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도 네. 시세보다 싼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대출 문턱이 워낙 높잖아요. 네. 그래서 이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집을 살 때는 일단 약정서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청이나 시청의 허가를 이제 받을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하는데 약정서를 쓸 때요. 보통 보증금을 한 1,000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걸거든요. 그래서 약정서를 쓸 때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은행 창구를 들러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무주택자들 입장에선 다주택자 그 매물을 사게 된다면 한 2년간 실거주 유예 어떤 기회를 잡는 걸 수도 있잖아요. 이 좀 관심을 그렇죠. 가져볼 만 할까요?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네.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싼가에 대한 문제잖아요. 가격이요. 그죠? 네. 만약에 싸다면은 충분히 한번 도전을 해봐도 괜찮겠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실행을 하려면은 돈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내 돈으로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이제 자금력,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핵심인데, 이게 이제 양도세 다주택자 이 건매물이 이제 결국 나올 텐데, 이거는 네. 계약일부터 잔금까지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통 계약하고 나서 잔금까지 한 2달 내지 석 달 정도 걸리는데, 이게는 일주일 만에 해달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은 자금력이 저는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잠깐 얘기하면 전월세 매물 품귀 현상 이게 좀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도 있긴 하거든요. 있나요? 그런 이제 걱정을 많이 하죠. 지금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 통계를 보니까요.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이 올해 초보다 한 10% 정도 줄었고, 뭐 2천 가구가 넘는 대단지에서도 뭐 전세 매물이 고작 한 개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추가적으로 축소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언급을 정부가 하고 있어서 전월세 공급이 좀 더 위축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연구기관들이 올해 매매보다는 전세가 더 오를 거다 이런 보고서를 지금 내놓고 있어요. 가뜩이나 지금 임대차 입법 시행 이후에 세입자들이 자꾸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전세 유통 물량이 줄어드는 것도 있고 올해 입주 물량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 시장이 다소 불안해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전세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결국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보증금을 낮추고 결국 이제 월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좀 빠른 속도로 월세화가 진행될 수 있다. 그러면 서민 입장에서는 훨씬 이제 주거의 고비용 구조로 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를 이제 보완할 수 있는 완충 어떤 법안이라든지 제도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유한솔의 오늘 머사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논란의 사건, 사고, 이슈들 살펴보는 날입니다. 양지민 변호사 또 일타 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가장 먼저 가볼 곳은 방송인 박나래 씨와 관련된 수사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당초에 이제 저희가 뉴스라이브에서 어제 전해드린 대로 오늘 첫 번째 박나래 씨에 대한 피고 소인 경찰 조사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강남경찰서의 포토라인에 서게 되면서 논란 이후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서게 될 예정이었는데 이 조사가 연기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나래 씨 본인이 요청을 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본인은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좀 연기해달라라는 요청을 경찰 측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많은 취재진이 몰렸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질서상의 유지가 어려운 부분, 그리고 본인도 아무래도 심적 부담이 있겠죠. 많은 언론사 앞에서 포토라인 앞에 선다라는 것 자체가 좀 네. 부담감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이제 8건의 수사 가운데 하나의 축이 전 매니저들 간의 갑질 의혹이란 말이에요. 일단 주된 수사 대상
박나래 씨도 이 전 매니저 A 씨를 고소를 했고 전 매니저 A 씨도 지금 박나래 씨를 고소했습니다. 각각의 건이 용산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지금 배당이 돼 있고 이 전 매니저는 귀국을 하고 나서 조사를 또 한 차례 받은 상황이에요. 자, 이 와중에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강남경찰서에서 양측의 대제 신문이 있을 것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일단 조사가 미뤄졌습니다. 향후 있을 조사에 이런 대제 신문의 가능성은 있을까요? 우리가 대제신문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피의자 두 명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든지 예. 아니면 뭐 꼭 진술상에 이 부분은 당사자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신빙성을 따져볼 수 있겠다라는 경우에 허용이 됩니다. 네. 물론 동의를 받아서 꼭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인데요. 다만 지금 양측이 뭐 대립선을 타는 그러한 진술에 대립을 하고 있는 예. 그러한 것은 사실이지만 충분히 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부분이라든지 당시의 상황을 고려했으면 그러한 정황 증거 내지는 간접 증거를 통해서 충분히 신빙성을 따져볼 수는 있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대질신문을 물론 하나의 카드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네. 좀 신중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편으로는 지금 저희가 잠시 보여드렸지만 어제 바로 이제 공개된 박나래 씨가 출연한 예능이 있는데 이 건은 지금 논란이 있기 전에 이미 촬영이 다 된 거고 패널로서 출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편집 없이 일단 방영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또 OTT 방송을 통해서 박나래 씨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자, 박나래 씨가 지금 받고 있는 수사 8건 가운데 또 하나의 축을 이야기를 잠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불법 의료 서비스 이 건도 있죠. 이 의혹의 핵심 인물 당사자는 이제 이른바 주사이모로 알려진 A 씨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이 인물도 얼마 전에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돌연히 방송인 전현무 씨를 저격하는 것 같은 메시지를 연이어내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연예인 불법 의료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이른바 주사이모 A 씨.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가 내렸는데요. 예. 이 글을 보면요. 9시간 조사, 이제 너희들 차례야. 특히 한 남자라고 하면서 한 남자. 네, 그러면서 이 경찰서 사진을 함께 게재를 했고요. 예. 그러면서 먹는 음식, 명절 때 먹는 전 있잖아요. 전 사진도 올리고 또 채소인 무 사진을 올리면서 네. 또 한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 사진을 올리면서 글을 씁니다. 사람이 죽다 살아나 보니 생각이 많아진다. 네. 사실 이 아닌 부분까지 내가 감당하진 않겠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네. 이 글을 올리면서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특정 인물, 그러니까 방송인 전현무 씨를 저격한 글이 아니겠냐라고 네.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인명을 거론한 건 아니지만 이제 누가 봐도 연상이 되는 부분이죠. 저희가 어제 뉴스라이브에서 전해드린 소식이었는데 자, 전현무 씨가 다시 화두에 올랐습니다. 일전에 본인의 공식적인 의료 기록,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의 가장 민감할 수도 있는 부분까지 다 공개하면서 해명에 나섰고 이 부분이 좀 일단락되는가 싶었는데 다시 한번 이 주사이모 A 씨를 통해서 전현무 씨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현무 씨가 최근에 이제 SNS도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침묵, 해명도 없이 이제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일에 관해서는 향후에 법적 대응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현무 씨를 특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현무라고 이름을 안 썼다라고 하더라도 여러 사진이라든지 그리고 본인이 이 팔로우하는 목록만 보더라도 예. 누구나 이 전현무 씨를 저격한 것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이러면 이제 누군지 특정이 됐다라고 법적으로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네. 분명히 어떠한 불법적인 사안에 연루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명예훼손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렇게 대면에서 이야기를 발언을 하는 명예훼손이 아니더라도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이제 성립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주사 이모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의 경우에도 문제가 될 것임을 알았을 겁니다. 근데 네. 일단은 본인이 조사를 받고 있는 대상자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좀 이성적 판단이라든지 예.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려웠을 측면이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법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보시지 않는다는 말씀인데 주사이모 A 씨가 다시 불을 붙인 전현무 씨 의혹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희가 좀 해봤습니다. 한 차례 미뤄진 박나래 씨 경찰 조사와 함께 이야기를 해봤고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청조 씨 논란들은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제 재벌 가를 빙자해서 수십억대 사기 피해를 입히고 성별 논란까지 불거졌었는데요. 당시에 재혼설이 있었던 남현희 씨였죠. 그런데 전청조 씨가 아니라 돌연 전 남편의 불륜 의혹에 대해서
뭐 같이 이제 상간녀로 누군가를 지목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의 SNS에 한 대화를 올리면서 이게 과거에 본인의 전 남편과 그리고 상간녀가 주고받은 메시지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사실은 본인이 이혼을 하게 된 것이 뭐 전청조를 만나서도 아니고 예. 아니면 본인이 어떠한 외도라든지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청조 관련된 사건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리를 일으키다 보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귀책 사유도 남현희 전 선수에게 있을 거다라는 예.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증거들을 폭로를 하면서 사실은 나 때문이 아니라 전 예. 남편의 책임이었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인 폭로로 지금 뭐 시사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잡음은 좀 계속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수년 전 있었던 이 전 남편의 불륜과 또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소환이 된 건데 전청조 씨 논란에 대한 얘기를 어쩔 수 없이 다시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남현희 씨가 법원에서 이 사기 혐의에 대해서 이 사기 방조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이 혐의가 지금 무혐의로 결론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락이 난 건데 여전히 지금 전청조 씨와 관련된 꼬리표가 지금 붙어 있다는 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기 방조 혐의 의혹을 받았던 남현희 전 선수인데요. 그렇지만 수사 결과는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예. 또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최종적으로 승소를 했고요. 하지만 SNS에서는 주변에 따가운 시선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요. 특히나 2024년에 서울 펜싱협회 같은 경우는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고 남현희 씨를 제명시켰습니다. 명목은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라는 사유였는데요. 네. 또 올림픽 메달 리스트에서도 제명 처리된 상태고요. 남현희 씨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라는 심경이고 이 같은 논란이 앞으로 더 어떻게 크게 더 번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더 잃을 것도 없다는 남현희 씨의 억울한 마음은 뭐 알겠죠. 그렇지만 지금 폭로 내용을 봤을 때는요. 대화 내용, 카톡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된다든지 또 상간녀로 지목한 사람의 직업 이야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신원을 특정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건 향후에 별개로 또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현희 전 선수가 억울한 마음이라든지 본인이 어떠한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지는 뭐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더라도 법적으로 본다면 이 부분은 좀 말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미 전청조 사건으로 굉장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었고 결론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여러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조사를 받고 그리고 법적 조치를 취하고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그 상간녀로 지목된 여성이 만약에 내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이 고소를 하게 된다면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특정 이름을 시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당시에 이제 상간녀로 지목된 사람들이 주변에서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는 사실을 적시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에서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읽힙니다. 네, 감정적인 대응이 추가로 이제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앞서 주사 이모 이야기와 관련된 이야기로 좀 저희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의 민사소송 결론이 오늘 납니다. 조금 전 10시에 시작이 됐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들어오지는 않고 있어요. 자, 관건은 260억 원 상당의 주식 매수 청구권, 풋옵션이라고 하죠. 이 부분이 될 텐데 자, 지금 뭐 뉴진스 논란 등을 둘러싸고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의 극한 대립이 있었던 건 많이들 알고 있는데 풋옵션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풋옵션의 경우에는 우리가 주주간 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주간 계약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지분에 대해서 원하는 가격에 특정 가격에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사에서 굉장히 성과가 중요하게 생각이 될 때 뭐 CEO라든지 이런 일부 임원진들에게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줘서 그만큼 열심히 일하고 그만큼 회사의 실적을 좀 신경을 써라라는 취지에서 많이 계약이 되기도 하고요. 민희진 전 대표의 경우에도 사실 풋옵션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행사하는 것이 적법하냐 아니냐로 이제 나뉘는 것이고 계약서를 물론 봐야 되겠지만 지금 260억 원을 행사할 수 있느냐 아니냐로 귀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로 볼 수 있겠죠.
자, 쟁점은 그렇다면 이제 계약 해지가 이루어진 시점을 언제로 볼 건지, 혹은 계약 해지가 유효한지 무효한지 이런 부분일 텐데, 당연히 하이브 측은 지금 민 전 대표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나간 뒤에 계약 해지가 이루어진 시점이기 때문에 이 풋옵션 행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거고, 민 전 대표 측은 아예 하이브의 계약 해지권이 없다는 주장을 펴왔어요.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 해지를 이미 통보한 이후에는 사실상 풋옵션 행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하이브 측의 입장인 것이고요. 예. 미니진 전 대표의 경우에는 여도어 측에 이 뉴진스가 계약을 해지를 통보한 시점이 11월이기 때문에 그보다 앞서서 내가 풋옵션을 행사한 것은 적법한 것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여러 조건이라든지 쟁점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단은 회사의 신뢰관계를 저버렸느냐, 그러면 누가 저버렸느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법적으로 내가 해지 통보를 한다고 해서 해지가 바로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네. 과연 그러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주체는 하이브인지 아니면 미니진 전 대표인지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에 따라서 사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까지 결론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 이 전망을 변호사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해 뉴진스 전속계약 관련 소송에서는 하이브가 한 차례 법원이 한 차례 하이브의 손을 들어줬었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판결도 지금 하이브 어도어 측에 좀 유리한 판결들이 많습니다. 민 전 대표에게 좀 불리할 거란 전망이 많은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의 신뢰를 누가 저버렸느냐.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풋옵션을 행사할 때에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라든지 네.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게 되면 풋옵션 행사가 금지된다라는 조항을 일반적으로 넣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회사 성과를 끌어올린 다음에 그걸 다 빼돌리고 회사에는 주식 나 약속한 대로 줘라고 하면서 막대한 금액을 가져가게 되면 회사는 사실상 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신뢰관계 아니면 해지 시점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못 박아두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라고 판단된 것 자체도 당시에 미니진 전 대표가 이 뉴진스를 빼돌리려고 하는 네. 그러한 여러 정황이 담긴 계약 이라든지 문건에 대해서 다 유효하다라는 판단을 전제하고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희진 전 대표 측에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이다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네, 자 260억 원 풋옵션 행사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오늘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민사소송 결론이 잠시 후에 나옵니다. 향후에 뉴진스 이 행보, 활동의 어떤 단초가 될 수 있겠다라는 전망도 있고, 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업계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겠는데 잠시 후에 결과가 나오면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SNS 상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일상 속의 논란의 이슈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먼저 볼 거는 이제 명절 선물이에요. 설 선물로 이제 고기류를 많이 주고받는데 한 누리꾼이 LA 갈비 선물을 받았는데 마블링이 실종됐다. 이 이야기가 지금 SNS 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네, 지난 10일 SNS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거래처로부터 받은 LA 갈비다. 그런데 조금 일반적으로 보는 LA 갈비가 아닌 것 같다라면서 사진을 하나 올렸습니다. 예. 여기 사진을 보면요. 젓갈색에 되게 마블링도 하나 제대로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저게 지금 고기예요? 네, 고기예요. 그 LA 갈비라고 하는데 그래서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는 거죠. 가짜 고기 아니냐, 말고기나 뭐 사슴고기 아니겠냐 이런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 글을 작성한 A 씨가 판매처에 전화를 해보니까 이게 지방이 없어서 지금은 언 상태여서 안 보이는 거지 녹여서 드시면 맛도 있고 괜찮을 거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또 이제 댓글이 여러 개 달렸겠죠. 그러면서 미국산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근내 지방도가 국산에 비해서 많이 낮은 편이다. 네, 그래서 마블링이 좀 미국산이 적다. 아니겠냐라는 글이 있었고, 이 A 씨는 아니다 이거 호주산이라더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호주산이라면은 송아지, 그러니까 어린 소가 를 잡아 도축해서 했을 네. 거다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송아지 고기에는 마블링이 없다고 알려져 네, 있어서. 호주산 송아지 고기에는 마블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맛을 본 작성자 A 씨가 후기를 남겼는데요. 맛은 별로 없었고 예. 결국에는 턱 운동만 하게 되더라라면서 상당히 질긴 식감이었다고 이제 후기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뭐 당장 맛이 없었다고 하니까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예전에 일부 관광지에서는 삼겹살에 비계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 이 경우는 지금 마블링이 너무 없어서 갑론을박을 불러왔던 얘기입니다. 자, 이 고기가 지금 불량품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서 이제 상태가 불량한 고기도 그렇고 일부 포장과 또 설명과 다른 그런 선물들
그런 품질이 다른 상품들 때문에 이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올 명절을 앞두고도 또 어김없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비자 보상이나 구제책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요새는 뭐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하는데 특히 식품 관련된 좀 문제들이 많이 네.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라고 해서 내가 이거 구매한 거 취소하거나 반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괜찮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물건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상했을 네. 수도 있고 보관상의 어떤 절차 하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받아주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 환불이라든지 우리는 뭐 아예 환불 불가라는 네. 것을 못 받고 판매를 한다. 이것은 사실 소비자원에 신고를 한다라든지 그래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자, 현실적으로는 또 소비자가 또 조심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특히나 이렇게 온라인 거래 시에는 특히 주의를 해야겠다라는 업계의 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을 비롯해서 일부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에 관한 이야기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건 일단 인증샷입니다. 사진들을 그렇게 많이 올리고 있다는 건데 일단 가장 최근에 경찰이 사건 현장의 혈흔 사진을 올리면서 조롱성 발언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논란의 발언을 함께 쓰면서 논란이 대상이 됐습니다. 징계가 좀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본인이 사진을 찍어서, 그러니까 현장에 출동해서 사진을 찍었다라는 것도 문제고 굉장히 조롱성의 발언을 한 것도 문제입니다. 예. 당연히 이제 직위 해제가 된 상황이고요. 경찰이 밝히는 바에 따르면 일단은 즉각적으로 업무에서 배제가 됐고 수사라든지 징계 절차에 돌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본인이 공무원이라면 특히나 일을 하는 장소 그리고 누군가의 죽음과 관련된 그러한 업무를 본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좀 존중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론의 심각성을 경찰에서도 인지하고 있다, 사안을 좀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 이런 일이 또 한둘이 아닌 게 최근에는 한 경찰이 관서에서 술자리를 갖고 있는 것 같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또 한 차례 또 도마 위에 올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어젠데요. 지난 11일에 SNS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됐습니다. 경남경찰서 소속 경찰들이요. 캔맥주를 마시고 또 마른 안주를 놓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물론 경찰 얼굴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사진상. 근무 시간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새벽 2시 정도였는데요. 근무 시간을 떠나서 동료들과 함께 근무하는 공간이잖아요. 네. 이곳에서 음주를 했다는 것에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치안 현장에서 부적절한 이런 인증샷은 옳지 않다라는 게 여론이 일고 네.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뭐 왕왕 있는 건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줄 모르고 이렇게 SNS에 게시한다는 것 자체가 공직기강, 공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더 해볼게요. 며칠 전부터 SNS에서 역시 화제, 갑론을박을 불러왔던 소식인데 소방관들에게 이제 힘내라는 순수한 응원의 의미로 커피를 돌렸다가 부정청탁 민원으로 신고를 당해서 전화를 받는 사연자의 일이 좀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참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없는 기준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항상 나오면서 문제예요. 맞습니다. 이게 청탁금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때문인데요. 우리가 공무원에게는 어떠한 선물,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아예 받으면 안 되는 의무가 있고요. 예. 그리고 사교상이나 뭐 의례상 허용이 되는 부분도 5만 원이라는 한도가 있는데 이게 커피 50잔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소방서 측에서도 이 시민에게 연락을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외부에서 아무것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안내를 하는 차원에서 이제 종결이 됐다라고 네. 하고요. 과거에도 청탁금지법 시행되자마자 학생이 선생님에게 음료수 한 잔 드렸다가 문제가 됐던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살면서 좀 인사하고 그리고 적당한 예의를 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법이 좀 수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뭐 곤란하게 해드려서 죄송하다고 다시 안 그러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사연자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많이들 안타까워했었는데 당연히 뭐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겠지만 이렇게 뭐 순수한 응원 감사도 못하게 하는 건 너무 각박한 것 아니냐, 보다 현실적인 기준이 좀 마련돼야 한다라는 지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논란의 사건 사고 이슈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